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질문 같은 경우는 조금 마지막에 한 번에 좀 받으면 될까요? 뭐 자연스럽게 중간에 뭐 관련이 있어서 중간에 한번, 봐도 괜찮을까요? 뭐 채팅이 예.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중간에 뭐 잠깐 어,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훨씬 더 편하시지 않나요? 네, 중간에 한번 그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기 모여 있으면. 네. 근데 저희 그 하단에 보이는 이름표엔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대로 진행이 괜찮은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아니, 요새는 밑에 둘 이렇게 필요 하면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막 시청자 달리던데 저 새끼들 일회용 쓴다고. 저요 괜찮습니다. 응? 네. KBS에서는 막 뭐라고 그래요? 저희는 KBS요. KBS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나 그런 데 가면 네. 컵을 이렇게 일용하면 시청자들이 난리가 난대. 그래요? 또 공영방송에서 일회용 쓰고 그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저기 머그컵에다가 물 따라서 먹게 하라. 되게 민감하시구나 그런 게. 아주 민감하죠. 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7시 방송은 비욘디와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림대 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문성훈 교수님, 서울대병원 간담체외과 박준성 교수님, 구미차병원 소화기내과 김동욱 교수님 이 세 분과 함께 담도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엔 교수님들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인사로 맞이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시청자분들께 인사랑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병원 그 간담체 외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 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문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미차병원 소화기내과 김동욱입니다. 네, 오늘 세 분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분 교수님과 함께 담도암의 진단부터 내시경적 국소치료, 항암치료 등 여러 가지 좀 차근차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도 받을 테니까요. 많은 채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담도암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일반인들에게 담도암은 조금 낯선 병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도암이 어떤 암인지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담도암을 설명하기 전에 담도가 뭔지부터 일반인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담도는 우리가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데 이 담즙은 소화, 특히 음식물의 소화, 지방의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담즙인데 간에서 담즙을 만들면은 그게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담도라고 하는데 그 길에 생기는 종양, 암을 담도암이라고 합니다. 이 담도암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담도의 위치에 따라서 간내 담도, 그러니까 가장 끝에 간에 생기면은 간내 담도암이라고 하고 간 문부, 간에서 담도가 큰 두 개의 가지가 합쳐지는 간 문부라고 하는데 생기면은 간 문부 담도암이라고 하고 십이지장 들어가기 바로 전 췌장 있는 부위에 생기면은 원위부 담도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담도암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 그리고 담낭암, 이 담낭도 담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담낭암도 이 담도암에 포함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담도암 중에서 간내 담도암, 간문부 담도암, 원위부 담도암, 담낭암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입니다. 이 담도암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 진단 같은 게 특히 늦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는 담도암에 대해 조금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좀 진단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진단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조기 진단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담도암은 먼저 진단이 어려운 이유가 담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보시면은 이 담도 길이 좁아서 좁고 환자에게 조기 증상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담도암이 진행된 다음에 이 담도를 완전히 막았을 때 황달이 나타나거나 얼굴이 노래지고 소변이 진해지고 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대변이 하얗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매우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어렵고 특히 작을 때는 영상에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좀 진단이 어렵다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 질환과 관련해서 황달이 생겨서 병원이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때 좀 소화기내과에서는 어떤 역할로 어떤 도움을 드리게 되는지 이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황달로 이제 저희가 황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이 나빠서 황달이 생길 수도 있고 담도가 막혀서 황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초음파나 CT, MRI를 통해서 담도가 막혔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도가 CT나 MRI, 초음파 검사에서 막힌 게 확인이 되었을 때 이런 황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화기내과에서 큰 역할을 하는데 특히 저희가 담도 배액술이라는 걸 합니다. 먼저 이 MRI 사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담도가 막힌 부분입니다. 담도가 막히게 되면은 담도의 윗부분은 이게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정상 담도는 굵기가 이 정도인데 이게 확장된 담도가 되겠고요. 이렇게 담도가 확장되면서 담즙이 밑으로 막혀서 못 내려가게 되면은 그래서 황달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달을 빼주기 위해서는 이 담즙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데 저희 소화기내과에서는 내시경적 담도 배액술 ERCP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ERCP라는 시술은 내시경을 입으로 삽입한 다음에 입에서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12지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12지장에서는 담즙이 나오는 입구가 있는데 그 담즙이 나오는 입구를 확인하고 입구를 절개한 다음에 그 안으로 조영제를 넣어서 담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으로 스텐트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막혀서 밑으로 나오지 못하는 담즙을 소화기내로 소화관 그러니까 12지장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 이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ERCP가 100% 성공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예전에 수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완전히 내려가는 길이 막혀 있다든지 그렇게 돼서 ERCP로 담도 배액술이 어려울 때는 저희가 다른 초음파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 경피적으로 우리가 흔히 PTBD라고 하는 경피적 담도 배액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간이 안 좋으면 황달이 생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관이 막혀서 황달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좀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좀 검사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담도암에서 조직 검사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담도암 할 때 이제 먼저 한번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그 CA19-9라는 이런 혈액 검사거든요. 네. 이런 혈액 검사로 과연 담도암을 진단을 할 수 있을까? 옛날에 왜 혈액 네. 한 방울로 모든 암을 진단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기사가 많이 뜨고 그랬었죠. 네,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CA19-9 같은 경우에는 담도에서만 생성되는 게 아니고 췌장, 그다음에 소화기, 폐, 자궁, 그다음 침샘 같은 이런 데서도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성 질환, 담석이나 이런 췌장염 뭐 이런 쪽에서도 CA19-9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CA19-9만으로는 진단을 확실히 내릴 수 없는 이런 상태들이 많이 이렇게 있고, 네. 요즘 이제 위내시경을 해서 위암을 조기에 진단한다 이래서 직접 보면서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내시경이 담도 입구까지는 들어가지는데 담도 안쪽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담도 안쪽을 직접 보면서 이게 암이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면 굉장히 진단이 좋아지겠지만 그런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고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담도암을 진단을 하고 아니면 혈액 검사에서 CA19-9가 높아져 있으면 좀 더 진단에 도움이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혈액 한 방울로 진단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쉽고 간단하니까. 예, 쉽고 네. 간단한 방법인데 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교수님 외과 수술하실 때는 CA19- 이걸 자주 보시나요? 뭐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 김동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CA19-9가 과연 담도암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현재까지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문이나 경험에 의하면 사실은 췌장암에서 CA19-9가 되게 많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 예후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A19-9가 췌장암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의 예후를 어느 정도는 저희가 조금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췌장암 환자분들에서 수술 당시에 CA19-9가 아주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조기 재발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담도암에서도 과연 그러냐라고 할 때 사실은 아직까지 정확한 에비던스는 없지만 지금 저희 이제 병원 데이터에 따르면 CA19-9가 담도암에서도 역시 높았을 때. 근데 이제 그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황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CA19-9가 많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리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아까 그 뇌소화기내과 교수님, 문성훈 교수님하고 그 김동욱 교수님들이 담도가 막힌 환자에 있어서 스텐트를 넣어서 황달이 다 떨어지고 나서 CA19-9가 아주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1000이라든지 2000일, 정상값이 37 정도인데 1000이라든지 2000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담도암에서도 아마도 이분들은 약간 예후가 나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담도암에서 CA19-9에 대한 그런 역할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어느 정도 약간 담도암, 암 자체의 그 활성도, 그러니까 아주 악독한 암이냐 아니면 덜 악독한 암이냐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 CA19-9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 뭐 담도에 문제가 생기면 수치가 높아지는 약간 네. 표지자 그런 건가요?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CA19-9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 기관에서 나오고 저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종양 표지자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PS라는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암 같은 경우에는 알파 페토프로틴이나 피부과나 그런 검사를 이제 루틴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런 CA19-9는 지금 이제 검진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아주 뭐 특별하게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무조건 담도암이다, 췌장암이다라는 거는 아직 저희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종양 표지자로서의 역할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CA19-9가 사실은 되게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담배를 오래 피신다든가 네. 아니면 간염이 있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그 뭐 영양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뭐 비타민이나 그런 거를 먹어서도 CA19-9가 확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감기약을 먹어서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CA19-9가 너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니고요. 그 높으신 분들에 있어서 다른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저희가 방광기가 보통은 한 4일에서 8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한 2주 있다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CA19-9 같은 이런 피검사, 혈액에서의 종양 표지자 검사로 진단이 간단하게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겠지만 그리고 또 위암처럼 내시경으로 직접 보고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 안 되니 결국은 이제 간접적으로 조직을 떼서 조직에서 암세포가 나와야 이제 담도암이 진단이 최종적으로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이제 그런데 이런 조직을 떼는 것에 있어서의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유전자 검사를 조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담도에서 조직을 떼거나 아니면은 조직을 바늘로 찔러서 이렇게 얻어낸 조직들로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이제 조직에서의 유전자 진단 자체가 치료하고 이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들, 암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이런 유전자들을 타겟을 해서 치료를 하면 충분히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유전자들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담도암 진단에서는 필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혈액 내에서도 암의 유전자들이 발견된다. 이렇게 해서 만약 조직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면 혈액에서 유전자 변화까지도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담도암은 진단에서도 필수적이고 조직 검사가 네. 그리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필수적인 검사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교수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이제 담도암에서 조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담도암은 크기가 크지 않고 아까 그 좁은 담도를 통해서 조직 검사 겸자나 침을 넣어서 조직 검사를 하는데 네. 조직 검사가 한 번에 안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이 이게 주변에 담도암이 있으면은 주변에 염증도 좀 심하게 같이 주변에 섬유화도 유발하고 주변에 염증도 꽤 유발하는 암이어서요. 네. 이렇게 조직 검사로 한 번에 안 나오면은 두 번 또는 세 번 조직 검사할 확률이 꽤 있는 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좀 이게 아까 말씀하신 C19-9로는 확실하게 100% 검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또 시행하게 되고 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개인 좀 맞춤형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담도하면서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뭐 질문 아니 근데 보시기에는 네. 여기에서 네. 이제 뭐 아까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한다 그랬으니까 네, 첫 번째 질문 중에 맞습니다. 담도암은 유전인가? 요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담도암 우콩 뭐 HQ님께서 담도암 유전인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변화는 발생을 하지만 이게 그 유전이라고 하면은 점라인 뮤테이션 그러니까 부모한테서 받은 이런 유전자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가 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담도암에서는 부모한테서 받은 어떤 유전자가 특정 암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참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그 가족력과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담도암에 대한 가족력은 아직까지 많이 밝혀져 있지는 않고 네.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브라카 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헤레디터리 판크라타이티스라든지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췌장암 발생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담도암에서는 아직 부모한테서 받은 유전은 많이 없지만 그 자기가 사는 동안에 환경 내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서 뭐 담배를 많이 폈다든지 아니면은 담도에 돌이 생겨서 염증을 계속 반복적으로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B형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면서 간에 내에 계속 염증이 생긴다든지 하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 자기 개인의 그 이런 요인들이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런 유전자 변형은 부모한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검사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외과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술이 담도암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수술이 워낙 또 걱정 많으시니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췌장암도 그렇고 대장암도 그렇고 담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완치를 저희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술이 필요하고요. 수술을 해야지만 그 완치를 저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말씀을 아까 처음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담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간에서 생기는 담도암 같은 경우에는 간을 절제를 해야 되고, 여기 간 문부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는 이 담도하고 간을 같이 절제를 하는 아주 큰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게 담도에 췌장 쪽에 가까운 이 담도에 이렇게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 췌장 두부에 생기는 췌장암하고 똑같이 담낭하고 담도를 자르고 12지장도 자르고 췌장 머리를 자르는 이런 최도 12지장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담도암이라고 하면 한 가지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부위에서 생기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환자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술적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시청자분께서 담도암 판정을 받으셨고 황달이 와서 스텐트 시술을 하고도 황달 수치가 안 떨어져서 수술을 못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때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황달이 왔을 때 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런 그 담도의 어느 부위를 저희가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간에서 생긴 담도암이 생겨서 간을 절제하거나 간 문부에서 생겨서 이 담도와 간을 같이 절제하는 경우에는 황달 수치가 높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의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로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담도가 아래 그 췌장 쪽에 생긴 이런 담도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황달이 높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조금만 높게 되면 그 수술을 저희가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실 황달이 수치가 완전히 떨어져서 정상일 때에 비해서 비록 수술을 하지만 수술하고 나서의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황달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가 수술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황달 수치가 높게 되면 이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미루거나 아니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는 그러면 황달이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스텐트 시술을 하고 이런 스텐트가 또다시 막히는 경우에 황달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간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잘 시술을 해서 담즙이 잘 나온다고 해도 이런 간에서 다시 이런 황달을 소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황달 수치가 되게 높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간 자체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고도 문제가 많이 생길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황달은 거의 정상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거를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수술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는데 정말 이게 위치별로 다른 장기를 같이 떼어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큰 수술이 될 수밖에 없고 참 이런 걸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좀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이라는 말을 들어봤었습니다. 이게 담도암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경계성 절제 가능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게 되는 건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절제 가능이다 아니면 진행성 담도암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그 정의는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이제 외과 의사들과 소화기내과 선생님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를 전공으로 하는 그 최담도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제 가능한 그러니까 약간 경계성이냐 하여튼 췌장암과 마찬가지로 이런 담도암에서도 아주 조기일 때와 어느 정도 조금 진행이 됐을 때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담도암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웬만하면 다 수술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다고 해도. 그렇지만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조직 검사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항암제를 쓰면서 항암에 대한 효과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아주 조기에 발견한 담도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전 진행이 되신 분들, 심지어는 다른 데 전이가 있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항암 치료를 많이 열심히 하고, 그분들이 좋아졌을 때 컨버전 서저리, 그러니까 전환 수술이라는 거를 함으로써 저희가 그 환자분들의 그 생존율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를 보여드리면은요. 네. 이분은 그 6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수술 전에 그 아까 말했던 종양 표지자 검사가 797로 매우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담낭암인데, 이 담낭암이 주변에 간도 많이 침범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 임파선도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이렇게 종양 표지자 검사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많은 것도 좋아지고, 폐에서도 이런 그들이 많이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환자분들을 이렇게 수술을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진행을 했더니 이 환자분은 거의 조기 담낭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해피하게 잘 사셨던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렇게 보시면 간내 담도암이 이렇게 많이 커져 있습니다. 이렇게 커져 있고, 이분은 그 대신 이제 종양 표지자 검사가 이렇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옛날에는 다 항암 치료를 안 하고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에 적응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면 불행히도 막 수술하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바로 재발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항암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항암 치료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뼈에도 전이가 돼가지고 뼈에는 방사선 치료를 다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사이즈도 많이 적게 되고, 이분도 거의 초기 간내 담도암처럼 돼서 이분도 거의 한 4, 5년 정도 지금 무병생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항암 치료가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수술을 못한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소화기 내과 선생님들, 그다음에 뭐 종양내과 선생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주치의 선생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을 잘 받으신 다음에 적극적인 수술을 하시게 되면 예후가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좀 무조건 대부분 수술만이 좀 유일한 방안이었다면 요즘은 좀 항암 치료와 수술을 좀 병행하는 네. 좀 다양한 무기가 생겼다, 이렇게 네.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질문이 황달이 떨어지는 사이에 암이 더 진행되어서 소피아님 예후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요거 한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진짜로 그 황달이 떨어지는 사이가 거의 한 달 내지 2달 이렇게 걸리면서, 네, 그렇죠. 오래 걸리면 그 이후에 봤더니 원래는 수술하려고 했는데 암이 커져서 수술하기가 조금 힘들겠다, 이런 경우라면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크기를 줄이고 다시 수술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환자분, 이거는 뭐 담도암은 아니고 이제 췌장암 환자분이셨는데, 이 췌장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약간 좀 진행이 되셨거든요. 근데 진행이 되셨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한 다음에 수술을 기다리는 약 한 6주간, 6주간의 기간 동안에 그 수술을 하려고 CT를 찍어보니까 조금 더 진행이 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수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안 좋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시 항암 치료를 다시 했고요. 그 항암 치료를 한 4개월 정도 다시 진행을 한 다음에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분은 다시 한번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사실은 암이 더 진행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불행하게도 아주 적은 포션이지만 실제적으로 한 3, 4% 내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계시긴 하군요.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은 예후가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보다는 오히려 항암 치료를 조금 더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피아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황달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물론 항암 치료를 하고 황달이 떨어지는 사이에 암이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예후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암이 더 진행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간이나 폐에 어떤 데 전이가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CT나 MRI나 펫에서 발견이 안 됐던 거가 어느 정도 자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그 사이즈가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을 했는지에 대한 거는 구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네.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황달이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은 수술이 조금 2, 3주, 한 달 뒤에 잡힌다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사이에 종양이 얼마나 진행할지 방금 박중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보이지 않았던 암이 원래 있는데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황달이 떨어지기 전에 수술을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더 예후를 절대 좋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의 결정을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좀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보통 뭐 환자분들은 빨리 수술해야 좋은 그쵸,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좀 네.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결국은 네. 또 의료진 분들께서 그것까지 좀 고려해서 수술 일지를 좀 결정하시는 거니까 믿고 함께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질문 살펴봤고요. 다음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좀 다뤘던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처음에는 수술이 어렵다고 들은 환자가 항암 치료 후 수술을 받을 수도 있나요? 이 내용 조금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위에 좀 전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담도암에서 수술을 좀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은가? 이 질문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수술을 진행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적극적인 수술을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뭐 펫이나 그런 것, 펫 검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종양 표지자 검사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영양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이제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수술을 해도 사실은 합병증이 되게 높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의 사망률이 되게 높게 됩니다. 하지만 영양 상태가 되게 좋고 그다음에 활동이 되게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인 수술이나 적극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완치를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이게 모두 다 이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치료나 수술을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의 지금 현재의 영양 상태, 그다음에 그 가족들의 지지 서포트의 능력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치료 방침을 좀 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좀 수술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국소 치료에 대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화기내과에서는 담도암의 국소 치료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진행하고 해왔다고 들었는데요. 담도암에서의 국소 치료는 좀 어떤 거 있고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담도암의 국소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도암은 저희가 수술이라든지 항암 치료가 메인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소 치료가 연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소 치료의 종류로는 이제 국소 치료라는 거는 이제 전신적으로 이제 항암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소적으로 담도암의 옆에 어떤 프로브 같은 걸 대서 고주파 열 치료를 하거나 광역학 치료를 하는 이런 걸 국소 치료라고 합니다. 이거는 국소 치료는 완치를 바라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대체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담도암의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담즙이 흘러가는 길을 스텐트 같은 걸로 잘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이런 스텐트의 유지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담도암을 국소적으로 치료해서 스텐트가 오래
오래 유지될 수 있게 해서 생존 기간을 늘려주고 항암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주파 열 치료나 광역학 치료를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방금 좀 말씀해 주셨지만 환자분들은 사실 이런 국소 치료로 완치가 될 수 있다면 너무 마음이 편하잖아요. 수술 무서우니까. 왜 좀 대신할 수 없는 건지, 국소 치료가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국소 치료가 완치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소 치료로 완치는 불가능한 단계고요. 국소 치료는 저희가 담도 옆에는 췌장도 있고 큰 혈관도 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국소 치료로 여러 가지 고주파 열 치료를 깊이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주파 열 치료는 굉장히 얕게, 굉장히 담도에 굉장히 얕게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겨우 이제 스텐트를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치료밖에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치료라고 그래서 항상 좋은 건 아니고 이제 환자분 상태라든지 환자분 전신 상태, 병기 그리고 여러 가지 항암 치료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국소 치료를 일부 환자에서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옛날에는 수술만 했다가 항암 치료가 새로 조금 병행이 되는 것처럼 환자분들을 위해서 국소 치료도 함께 조금 도구로서 네. 함께한다 이렇게 좀 약간 생각하시면 보조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보조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김동욱 교수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좀 진행성 담도암 요거에 대해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좀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면역 치료가 요즘 좀 많이 시행된다고 들었는데요. 담도암에서는 이 면역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게 유럽 종양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암 치료의 첫 번째 단계에서 전부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 시스플라틴이나 젬사이타빈이라는 기존의 항암제와 함께 더발루맙이라는 면역 치료제를 병용해서 쓰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이런 시스플라틴 젬사이타빈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가 같이 함께 쓰이게 된 근본적인 이런 배경에는 토파즈 연구라는 이 연구가 성공을 하면서 이렇게 되게 되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주도를 했던 연구고 이 연구에서 사용된 약은 PD-L1이라는 이런 그 리셉터 수용체 뭐 이런 걸 억제하는 이런 약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가 종양세포고요. 여기가 면역세포라고 하면 종양세포에 있는 항원들을 면역세포가 인식해서 원래는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양세포가 살기 위해서 PD-L1이라는 이런 수용체를 발현을 하고 이 PD-L1과 T세포의 PD-1이 결합을 하게 되면 얘가 죽일 놈이 아닌가 보다. 아군이구나. 네, 아군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면역 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면역세포가 와서 이상한 놈이 들어왔어. 이상한 항원이 있어. 없애버려야 되겠어 했는데 아군이네 이러면서 안 죽이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군임을 알게 하는 PD-L1이랑 PD-1을 블락하는 이 노란색이나 붉은색의 약제들이 개발되면서 면역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군이라고 착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약을 만든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담도암에서도 이 약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걸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주도를 해서 685명의 환자들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기존에 쓰던 시스플라틴 젬사이타빈 항암제만 주고요. 그러면서 더발루맙과 비슷한 가짜 약을 드린 거고. 네. 한쪽은 진짜 약을 이제 더발루맙이라는 PD-L1 면역 관문 억제제를 드린 거죠. 드리고 났더니 전체 생존 기간이나 암 진행까지의 시간이나 아니면 종양 반응률이 모두 다
더발루맙을 준 군에서 좋아졌다 하는 것이고요. 이게 더욱더 그런 건 3년을 추적해 봤더니 오래 사는 환자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3년 동안 생존했던 환자들이 14.6%인 것에 반해서 기존에 항암제만 썼던 사람들은 6.9%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 치료제가 지금은 미국 아마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더발루맙이라는 아까 노란색으로 나왔던 PD-L1을 억제하는 약, 아니면 펜브리주맙이라는 PD-1을 억제하는 이런 약들을 모두 다 이렇게 쓰게끔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약이 언제까지나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네. 약을 쓰다 보면 결국 이 약에도 뭔가 다른 내성이 생기고 극복 종양이 진화한다고 표현하죠. 네. 이볼루션 하면서 이제 종양이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로 유전자 검사를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놓은 결과가 있을 거고 이제 거기에 표적이 되는 맞춤 치료에 쓸 수 있는 유전자 변화가 있다면 그 유전자 변화에 맞는 약을 쓰는 게 맞고 만약에 유전자 변화가 없다 이러면 폴폭스, 폴피리, 리포소말 이노테칸 이런 식의 뚜렷한 표적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기존의 항암제들을 또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또 면역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종양이었다 이러면 다른 종류의 면역 치료를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요즘 나오는 카티셀 이런 식의 면역 치료제들도 막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요. 이게 맞춤 치료에 있어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FGFR2, IDH1, HER2, BRAF, 그 다음에 엔트랙, 케이라스 여기에 있는 약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약들로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첫 번째 치료를 할 때부터 미리 결과를 받아 놓는 것이 왜냐하면 유전자 치료 결과가 한 2, 3주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받아 놓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기에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청자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네. 렘비바나 옵티버 아. 조합 치료 기간은 얼마나 가능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당근쌤님 질문이죠. 네. 얼마나 가능할까요? 이게 영원히 이 약이 효과가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양이 진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얼마 정도까지 기능이 효과가 있게 계속 유지가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데이터가 좀 더 모여봐야 알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진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종양도 그냥 우리 바이러스랑 이런 균이랑 이런 살아있는 세포들의 하나이기 때문에 옛날에 페니실린이 개발됐을 때 이제 더 이상의 감염병은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이 나타내는 균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듯이 그렇게 이제 뭔가 렘비바 옵티보 조합 치료가 이제 또 언젠가는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또 내성이 나타나게 될 때고 지금은 어떤 연구를 하냐면 이 약을 쓸 때 내성이 생기면 그 다음 약을 뭘 쓸까에 대한 연구들을 해서 임상 시험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얼마나 가능할까가 아니고 최대한 유지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성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또 다른 약이 개발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아니요, 여기 네. 저기 주요 채팅에서 보면 네. 이렇게 맨 위에
또 처음에 저기 이렇게 여기요. 예. 아, 김익성님 네, 질문이요. 김익성님이 질문이 사실은 이게 뭐 종종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한테도 물어보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아, 네. 왜냐면 아, 이제 네. 담도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스텐트를 넣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 열이 이제 종종 날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로 당간염 때문에 그런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이게 그냥 몸이 다른 원인으로 다른 원인으로 열이 나야 되는지를 어떻게 구분을 보통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아, 저는 이제 그 종양 자체 때문에도 열이 날 수 있죠. 캔서 피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종양 자체 때문에 나는 열들은 이제 그 주로 낮에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열을 많이 못 느끼고 저녁에 나는 경우가 많고요. 휴식할 때나 뭐 그럴 때 말씀하신 걸까요? 설카디안 리듬, 그러니까 하루의 이런 활동 중에서 저녁 때 나는 경우가 이제 좀 많고, 나이. 네. 네, 일할 땐 낮에는 또 잘 못 느끼다가, 그리고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를 한번 먹고 나면 되게 열이 떨어지고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게 타이레놀을 한번 먹어봐라. 이제 먹고 나서도 열이 안 떨어지고 계속 열이 나면서 복통까지 동반이 되면 반드시 병원에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경우가 이제 담관염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환자한테 설명할 때 네. 38도 이상이 1시간 지속되고 타이레놀에 반응이 없고 특히 임동욱 교수 말씀 복통하고 황달 이제 노래지거나 소변이 진해지면서 열이 나면 빨리 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다른 의심이 여지없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익성님은 요걸 좀 기억하셔서 담관염을 구분하시고 바로 응급실이나 병원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 살펴보고 내용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이희건님께서 아버지께서 눈 흰자위가 노래지고 소변색이 진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담도 폐쇄가 의심된다고 좀 진단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담도암 때문에 생긴 황달인지 담석 때문에 막힌 건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요거는 제가 진단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담도암 아까 진단할 때 이제 CT, MRI, ERCP, EUS, 조직 검사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는데요. 이게 병원에 갔더니 담도 폐쇄가 의심되는데 이제 담도암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들은 경우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담도암이 약간 의심되거나 막힌 것 같은데 암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담도암은 작기 때문에 저희가 CT나 MRI 찍어가지고 담도암이 많이 의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의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검사를 CT까지 했으면 MRI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고 MRI까지 해서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EUS 초음파 내시경이나 ERCP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담도암 때문에 생긴 황달인지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CA99도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되듯이 영상검사라든지 이것도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혈액검사, 영상검사, 그 다음에 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남은 시간 동안은 저희가 좀 마무리 내용 살펴보고 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면역 치료의 좀 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담도암에서 NGS 검사가 좀 중요하다고 네.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 검사가 좀 어떤 거고 왜 중요한지 좀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유전자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게 뭐 앞서서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이제 유전자 검사. 이제 그게 NGS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치료를 할 때부터 유전자 검사를 계속 권고를 하게 되고 이건 이제 치료 가능성이 있는 진행성 국소 진행성 담도암에서도 어떤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NGS 유전자 검사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점점 더 맞춤형 치료 그리고 그에 따른 표적이나 면역 치료들을
얼마나 잘 이 사람한테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게끔 하는 게 트렌드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트렌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GS 유전자 검사를 꼭 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담도암이 오늘 좀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조금 신경 쓸 부분도 많고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은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의사 한 명이 결정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하는 다학제 진료가 좀 중요한 병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왜 그런지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네,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담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바이벌이, 이제 환자의 생존율이 많이 안 좋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술 하나만으로 모든 거를 다 해결을 하면 다 좋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나 면역 치료로 모든 게 다 해결을 하면 다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담도암 같은 경우에 이게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수술을 하자, 아니면 이런 환자에 있어서는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자라는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신 분들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30-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저 혼자, 그러니까 외과라고 해서 무조건 외과적 수술을 권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과 선생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항암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은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가 제일 잘하는 분야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가장 최근의 트렌드에 가장 환자한테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런 다학제 진료를 저희가 췌장하고 담도암에서는 저희가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게, 네.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남습니다. 이게 암의 치료 과정에서 수술을 할 때도, 수술하고 나서 재발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할 때도, 그때 수술하지 말고 항암 치료할 걸, 그때 항암 치료하지 말고 수술할 걸, 아니면 방사선 치료할 걸, 이런 후회는 대부분 다 남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통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교수님들 한 분씩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환자분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도 좋고요, 아니면 좀 다른 인사 말씀도 괜찮습니다. 한 분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네. 교수님부터. 네, 그럼 순서대로부터.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선택을 하든지 후회는 남는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항상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담도암에서도 조기 진단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 보다 보면은 얼굴이 노래진 지 보름이 됐는데 한 달 있다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황달이 생기거나 뭐 체중이 빠지거나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 근처 병원에서 혈액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진찰을 받아보고 빨리 진단하면은 아무래도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 쓰고 환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사실은 이제 닥터 쇼핑, 병원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담도암이다, 췌장암이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 어떤 병원에서 이거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확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게 1980년대, 70년대만 해도 사실은 각 병원별, 각 의사별에 대한 의료의 퀄리티가 사실은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최담도암학회, 그다음에 대한소화기암 연구학회, 그다음에 한국간담체외과 학회와 같이 여러 학회에서 이것들만 전문으로 하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과 많은 컨퍼런스를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조인트 컨퍼런스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일본이나 유럽, 미국에 비해서 사실은 최담도암 환자들에 쌓여 우리나라의 서바이벌은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거꾸로 말을 하면 뭐냐면 이게 아주 좋은 병원, 큰 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고요. 그 병원에서 사실은 최선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최선의 선택이 거의 대부분이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아주 명확하게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무조건 명확하다라고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병원을 옮기면서 시기를 놓쳐서 그런 치료 시기를 좀 늦추는 것보다는 그 병원에서 열심히 그냥 주치의를 믿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한소화기염연구학회의 문성훈 교수님, 박준성 교수님, 그리고 김동욱 교수님 이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담도암에 대한 내용 꼭 기억하시고 담도암에 대한 내용과 치료에 대한 내용 함께 잘 기억하셔서 환자분들은 꼭 건강한 예후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7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